네, 누구나 집 아마 다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에서 누구나 집에 대한 설명을 좀 대략적으로 했는데요. 네네. 소장님께서 워낙 쉽게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이 누구나 집에 대한 설명을 좀 붙여주시죠.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컨셉은 간단해요. 기존의 임대 아파트가 왜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하죠. 임대 아파트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10년 동안 살고 10년 후에 이제 내 집으로 분양 전환을 받으려다 보니까 주변 시세의 80에서 90%로 분양 전환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5억 원에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살았는데 10년 후에 집값이 15억이 됐어요. 그러면 15억에 80%라고 해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거주하시는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교 신도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생기고 나는 그 돈 주고는 못 들어간다. 80에서 90%라도 너무 비싸다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는 거죠. 쫓겨나는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네. 이제 고민한 게 누구나 집입니다. 이게 뭐냐면 최초 분양가를 확정하게 되면 10년 동안 살고요. 10년 후에 원래 가격, 최초 가격대로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들어가기 싫으면 안 들어가도 된다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플하죠. 나 살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되고 마음에 들면은 또 원래 가격대로 내가 해도 된다는 컨셉이기 때문에 간단하긴 한데 이게 그냥 살면 좋은데 10% 돈만 내고 살면 좋은데 이게 월세가 좀 들어가요. 임대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략적인 저희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은 알았으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공급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뭐 다세대인지 아파트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공급이 되는지 얼마나 공급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실 텐데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결정이 됐나요?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뭐 그전에도 발표가 됐지만 아파트예요. 다세대 연립은 아니고요. 그나마 네. 아파트라서 다행인데 지역적으로 보면 총 물량을 먼저 살펴보면요. 6,075세대예요. 6,705세대고요. 화성, 능동, 동탄 신도시 있는 데죠. 화성, 네. 능동에 899세대고요. 의왕, 초평에 951세대. 그리고 나머지는 아쉽다면 아쉬울 수도 있는데 인천 금단 신도시가 나머지 물량들입니다. 그래서 네. 전체 물량을 보면 처음이고 6,000세대 정도면 뭐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파트라서 더 좋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서울 물론 뭐 수도권 집값 다 문제지만 지금 서울이 주택이 부족하다는 비판들이 많잖아요.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기대를 가졌는데 이게 서울이 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인천 금단하고 서울하고 아직 가까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3기 신도시보다도 좀 멀다고 느껴지는 점에서는 좀 아쉽다는 반응들도 있습니다. 예, 서울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수도권, 그러니까 좀 서울하고 가까운 인접 지역도 아니고 그 부분은 조금 네.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임대해서 거주하는 중에 다른 주택을 혹시 분양받거나 뭐 청약하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이게 내가 집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살고 있다가 나중에 입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집을 분양받아도 돼요. 다른 집을 분양받아도 되는데 이게 이제 우선권을 안 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안 되고요. 일단 청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살다가 다른 좋은 집이 있으면 다른 집 좋은 집에 가서 살아도 되고요. 분양을 받아도 되고 또 이 집을 포기해도 되는데 네. 이제 우선순위는 안 준다는 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순위 가장 이제 좀 유리한 자격 조건이라고 하면 일단 무주택자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앞서서도 이 거론되고 있는 6개 사업지 설명을 해주시면서 서울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울하고 가까운 곳도 아닌 점이 조금 아쉽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저희가 이 위치 말고도요. 이 거론되고 있는 6개 사업지 자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이제 양과 질이거든요. 시장 수요자들의 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얼마나 좋은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공급되느냐예요. 그래서 물론 서울 가깝지 않은 점은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 가깝지 않아도 이번에 이제 발표된 추가 신도시들 보면 이런 비슷한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주택이 얼마나 많이 공급되느냐가 이제 시장 안정에 소위 말해서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이게 원가 구조. 원래 최초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준다. 그리고 연 상승률의 1.5%를 인정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사업하시는 분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예. 공급자 입장에서 얼마나 메리트가 있느냐가 또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메리트가 있어야 많이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음. 아니 가격도 최초 가격이고 이게 상승률도 제한이 되고 시세 차익도 임차인이 더 많이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급을 하더라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까? 시장의 수요자들은 소위 말해서 뭐 레미안이나 푸르지오나 자이 정도 수준에 원할 텐데 네. 그런 양질의 고급 아파트들을 얼마나 많이 공급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 들긴 하고요. 민간 사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할까? 결국에는 정부가 지급 보정이라든지 나중에 미분양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집값이 올라간다는 게 전제 조건인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계약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손실 보장은 누가 할 것이며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런 부분이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하는데 굉장한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무주택자들에게 분명히 매력적인 조건인 건 맞습니다만 사실 이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쪽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요. 민간 사업자가 네네. 과연 얼마나 잘 참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앞서 특위는 사실 이 집값의 6%를 내면 거주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고 16%를 내면 거주권, 분양권 다 갖는 방식을 제시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결국 국토부 논의 결과 나온 내용은 집값의 10%를 내고 거주권, 분양권 다 갖게 하는 방식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이렇게 된 배경은 뭘까요? 아무래도 이게 좀 너무 복잡해지게 되면 시장에 혼선을 줄 수도 있고요. 이게 결국 컨셉이 잘 살다가 분양을 받는 조건인데 이게 임대만 살다가 또 분양을 안 하게 되고 이게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살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분양 전환할 수 있게 되면 투기 우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네.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10%로 한 개로 그냥 통일을 한 것 같습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게 나중에 또 계약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크게 손해볼 건 아니고요. 오히려 심플해졌다는 점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가가 또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누구나 네네. 집의 분양가가 이 시세의 최대 120%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난 6월 대책 발표 당시에는 분양가가 시세의 8, 90% 수준이라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네네. 왜 괴리가 발생한 걸까요? 아무래도 8, 90%면 좋겠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면 좋긴 좋은데 그거는 이제 희망사항이고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10년 후에 원래 가격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80에서 90%라고 한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어느 민간 공급자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그것도 10년 후에 이렇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10% 돈을 받고요. 다 지은 다음에 돈을 회수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구조에 대해서 나머지 90% 돈을 10년 후에 받아라는 건데 물론 뭐 월세를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정도 가지고 손실 보전 그래서 120%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처음 시작에 최초 분양가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분양가를 한 20% 정도 더 업해서 이렇게 약간 현실성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수적으로 제시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지금 분위기라면 아마 계약자들이 유리할 수는 있는데 또 모르죠.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하루가 다르게 한 해가 다르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세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 뒤를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분양 가격이 그래도 그러니까 당초보다 최대 40%포인트가량 오른 건데 그러면 네네. 지역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부담을 더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익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사업자죠. 공급자가 연 평균 1.5% 상승률을 적용해서 적정 이익을 가지고 가게 되고 나머지는 임차인이 다 가지고 가게 되는데 네. 가격이 많이 올라가주면 괜찮아요. 지금 같은 분위기 최근에 한 7년 동안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임차인도 상당한 이익을 가지고 가게 되고 사업자도 좋은데 네. 제 생각에는 10년 후도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발표되는 여러 가지 신도시들 공급 계획들이 2026년, 2027년부터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공급 폭탄들이 쏟아지고 있고 네. 또 금리도 지금 같은 저금리가 10년 동안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라본다면 분명히 다른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사업자 이익도 그렇고요. 임차인 이익도 그렇고요. 저는 문제될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한 마음도 있긴 있습니다. 네. 뭐 어찌됐건 지금 당장 만약에 누구나 집을 제가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손해볼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소장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다시피 했지만 건설사 입장은 확실히 다를 것 같고 그 건설사에서 만약에 손해보는 상황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건설사 유인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쉽지 않겠죠. 예. 제가 공급자라도 제가 건설사라도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정부나 국토부가 손실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네. 미분양이 났을 때 그 부담을 떠안아 주게 되고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또 저리 대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건설비에 대해서 또 주택 땅이나 건설비에 대해서 저리 사업 자금을 공급을 해준다라 그러면 또 해볼 만은 하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저렴하게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을 받고 건설 회사들의 가장 리스크가 미분양이거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정부가 홍보를 많이 해줘서 처음에 계약은 잘 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미분양 우려도 없고 월세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80만 원, 100만 원 정도 월세를 받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라든지 어느 정도 적정 마진을 가지고 가게 되고 120%로 책정이 됐으니까 손해 보는 건 아니에요. 10년 후에 원금 사업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는데 늦게 받는다는 건데 네. 그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부가 책임을 져준다라고 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당근을 제시해 주느냐. 지금 상태로 가면 안 하겠죠. 근데 분명히 어떤 당근을 저는 제시해 줄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정부 측에서 나온 어떤 인센티브나 메리트는 아직 확실한 게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분명히 네. 사업자들은 요구를 할 거고요. 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또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은 결국에는 그게 우리 국민들의 혈세잖아요. 혈세가 또 공급이 돼야 되는 이런 또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고 공급 물량이 6천 세대라고 했는데 이게 6천 세대 가지고 주택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더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네. 또 내년에 또 차기 대선도 있고요. 뭐 정권도 바뀔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책의 일관성 이게 6천 세대로 끝나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진짜 좋은 모델이라면 충분히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해서 또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또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제 생각에는 미분양이 나면 정부가 뭐 그냥 전량 100% 손실 보존을 해준다는 조건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당 부분 지급 보증이라든지 그 공공기금 운영에 대해서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준다 그러면 또 비난 여론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게 되면 민간 건설사들이 이 정도 마진을 가지고 쉽게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 건설사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정책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뭐 저리 대출 알선을 해주거나 뭐 용적률을 완화하는 정도의 유인책 정도는 제시를 해줘야 건설사 그렇죠. 속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정도의 당근 계획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용적률을 완화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리 대출을 알선해준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정부가 좀 계획을 가질까요? 이게 용적률을 완화해준다라고 하면 그럴 수는 있겠죠. 용적률을 완화해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화성 능동 같은 경우에 899세대잖아요. 네. 그래서 용적률을 완화해줘서 한 300세대 정도 짓게 해주고 나머지 남는 400세대 정도를 민간 건설사가 알아서 분양하도록 해준다라고 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죠. 근데 그 모든 물량을 다 이렇게 누구나 집으로 하라고 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좀 갸우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설사의 입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봤으니까요. 끝으로 그러면 일반 우리 시민들,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 누구나 집 들어갈 만 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안으로 보면 저는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고 봐요. 주변 시세가 120%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플레이션 방어라고 하죠. 화폐 가치 하락이나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만약에 지금 계약을 해서
10년 후에 120%가 넘지 않은 적은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앞으로는 네. 또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넘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2배 올랐다 그러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잘 살고 시세 차익을 또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혹시라도 집값이 떨어졌다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 살고 포기할 수도 있고 중간에 다른 또 내 집 마련 기회가 있으면 또 갈아타도 되기 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서는 뭐 저는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데 이제 월세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가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지금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정부가 좀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월세 80에서 100만 원이면 우리 쉽지 서민들이 않죠. 예. 100만 원 내고 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처럼 그냥 이자를 내더라도 이 부분 또 정부가 이게 정책 기금을 가지고 100만 원 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좀 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전환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